노인은 멕시코 만류에서 작은 배를 타고 홀로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 그러나 84일이 지나도록 돈이 될 만한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계속 혼자였던 건 아니었다. 처음 40일 동안은 젊은 선원 한 명이 노인의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 하지만 40일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자 그의 부모가 다른 배로 옮겨 타게 했던 것이다. 그 노인은 이제 운이 다 된 거란다. 완전히 살라오라고. 살라오는 지독하게도 운이 없는 최악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청년은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른 배를 타게 되었고, 청년이 옮겨 탄 배는 첫 일주일 동안 꽤 괜찮은 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하지만 매일 혼자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청년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노인의 배가 들어오면 청년은 매번 내려가 둘둘만 낚싯줄이나 아니면 갈고리와 작살, 그리고 돛이 감긴 돛대를 나르며 노인을 도왔다. 밀가루 포대가 덧대진 돛대에 감겨있는 돛은 마치 끝없는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비쩍 말랐고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다. 두 뺨에는 반점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는데 그 반점들은 열대 바다에 부딪혀 올라오는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생긴 양성 피부 종양이었다. 양손에는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굵은 낚싯줄로 인해 깊은 상처가 주름처럼 나 있었다. 그중 최근에 생긴 상처는 없었다. 마치 물 한 방울 안 보이는 사막의 침식 작용처럼 오래된 상처였다. 노인의 모든 것은 늙어 있었다. 하지만 눈만은 예외였다. 바닷물처럼 푸른빛을 띤 노인의 눈에는 생기가 감돌았고 절대 패배할 것 같지 않은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해안에 정박해 놓은 배에서 어구를 챙겨 뚝을 오르면서 청년이 노인에게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배를 다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벌었거든요. 청년에게 낚시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노인이었고 청년은 그런 노인을 사랑했다. 그럼 안 되지. 넌 지금 운 좋은 배를 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배나 계속 잘 타려무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언젠가 87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 뒤로 3주 동안 매일 큰 물고기 몇 마리씩을 잡았었잖아요. 기억나지? 나도 내가 나를 정말 운 없는 노인으로 여겨서 다른 배로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단다.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전 아버지 자식이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그건 당연한 거야. 아버지는 믿음이 그리 큰 편이 아니어서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니. 안 그래? 그럼요. 그런데 할아버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드실래요? 어구는 그 뒤에 옮기고요. 거 좋지. 우리는 어부니까. 그들은 동네 술집 겸 음식점인 테라스에 가서 앉았다. 많은 어부가 노인을 보면서 비웃었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그래도 나이가 많은 어부들은 노인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런 티를 내진 않았고 그들은 점잖게 각자의 낚시 얘기를 나누며 바닷물은 어땠는지, 자신이 배를 타고 어디까지 나갔는지, 그리고 근래에 계속 좋았던 날씨와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꽤나 큰 청새치를 낚아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 이들은 이미 뱃일을 마치고 들어와 고기 손질을 한 다음 판자 2개로 들것을 만들어
그 위에 고기를 싣고는 판자 양쪽 끝을 잡고 휘청이며 고기 창고로 이동했다. 보통은 그곳에서 냉동 트럭을 기다렸고 냉동 트럭은 물고기들을 싣고 아바나에 있는 시장으로 향했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반대편 해안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도르래로 상어를 들어 올려 간을 제거하고 지느러미를 자른 뒤 가죽을 벗겨낸 다음 고깃살을 저며서 소금에 절였다. 동풍이 불면 항구 너머 상어 공장에서 나는 비릿한 상어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오늘은 아주 약간만 느껴졌다. 바람이 북쪽을 향하기도 했거니와 그 세기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날씨는 쾌적했고 테라스에는 햇볕이 쨍쨍했다. 할아버지, 청년이 노인을 불렀다. 왜 그러니? 노인은 술잔을 들고 옛날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내일 할아버지가 쓰실 정어리 몇 마리 좀 구해올게요. 무슨 소리냐? 그냥 나가서 야구나 한 게임 하려무나. 나도 잡을 수 있고 마침 로헬리오도 잡으러 갈 거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할아버지 배를 탈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돕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술을 사주었지 않니? 그나저나 너도 이제 남자가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배에 처음 태우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한 번은 아주 힘이 좋은 놈을 잡았다가 그 놈이 배를 쪼갤 듯이 펄떡이는 바람에 네가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기억나니? 그럼요. 꼬리가 얼마나 셌던지 그 펄떡이는 힘에 가로장은 부서졌고 할아버지가 휘두르는 곤봉 소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뱃머리로 던지셨잖아요. 둘둘 말린 젖은 낚싯줄 더미 위에서 배 전체가 흔들리는 걸 느꼈었죠. 할아버지가 곤봉을 휘두르실 때마다 마치 도끼로 나무를 치는 것처럼 커다란 소리도 났었고요. 피 냄새도 진동을 했었어요. 아, 그래. 그런데 그걸 네가 정말 다 기억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해준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니? 저는 할아버지랑 처음 배를 탄 이후부터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눈에 신뢰와 사랑을 담아 청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다시 너와 함께 나가 모험을 해볼 텐데 말이야. 하지만 너는 남의 집 아들인데다가 지금은 운 좋은 배를 타고 있으니 같이 나갈 수가 없구나. 정어리 잡아와도 되죠? 미끼 고기도 4마리 정도는 갖고 올 수 있어요. 오늘 못 쓴 고기가 남아있단다. 상자에 절여놨지. 신선한 걸로 4마리 갖다 드릴게요. 정 그러면 1마리만 다오. 노인의 희망과 믿음은 결코 사그라진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바람이 일 때처럼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2마리요. 청년이 말했다. 그래, 알았다. 그럼 2마리로 하자꾸나. 혹시 훔친 건 아니지? 훔칠까도 했지만 산 거예요.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는 꽤 단순한 편이어서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해졌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무튼 자신이 많이 부드러워졌음을 느꼈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해류가 오늘과 같다면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야.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청년이 물었다. 멀리 나가야지.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뀔 때쯤 들어올까 생각하고 있단다. 해 뜨기 전에 나가면 좋겠는데. 저희 배도 멀리 나가도록 선장님께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진짜 큰 물고기를 잡으셨을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너희 선장은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선장님의 나쁜 눈을 이용해 보려고요.
저 멀리 새 한 마리가 물고기 사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만세기가 있을지도 모르니 잡으러 가자고 말이에요. 그의 눈이 그렇게 나쁜가? 거의 장님 수준이에요. 이상하구나. 그 사람은 거북을 잡으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게 눈을 아주 상하게 하는 일이거든. 할아버지는 거북을 잡으러 몇 년 동안 모스키토 해안을 다니셨는데도 눈이 좋으시잖아요. 나야 이상한 늙은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전히 힘은 좋으신 거예요. 정말 큰 고기도 잡을 만큼요. 그럼 게다가 난 요령이 있으니까. 이제 어구를 나를까요? 그런 뒤에 저는 투망을 챙겨서 정어리 잡으러 갔다 올게요. 그들은 배에서 어구를 챙겼다. 노인은 어깨에 돛을 맸고 청년은 나무 상자를 들었다. 상자 안에는 단단히 꼬아 둘둘 말아놓은 갈색 낚싯줄과 갈고리, 그리고 자루가 달린 작살이 들어있었다. 미끼 고기 상자는 고물 아래에 있었고 그 옆에는 곤봉이 있었다. 곤봉은 큰 물고기를 잡은 경우 고기를 배 가까이 당긴 뒤에 때려잡을 때 쓰는 도구였다. 노인의 배에서 어구를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돛이나 두꺼운 낚싯줄에 이슬을 맞추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나았다. 게다가 노인은 자기 동네에서 자신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 확신했지만 갈고리나 작사를 배에 남겨두면 쓸데없는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과 청년은 길을 따라 노인의 오두막으로 함께 올라가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이 둘둘 말린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고 청년은 가져온 나무 상자를 내려놓고 그 옆에 다른 어구들을 놓았다. 돛대는 거의 오두막 안에 있는 방 하나의 길이와 맞먹었다. 구아노라 불리는 대왕 야자나무의 질긴 이파리로 만들어진 노인의 오두막집 안에는 침대와 탁자, 의자가 각각 하나씩 있었고 흙 바닥 위에 숯을 피워 요리할 만한 작은 공간이 있었다. 질긴 섬유질의 구아노 잎을 납작하게 때려 겹겹이 붙여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상 채색화와 코브레 성당의 성모상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내의 유품들이었다. 한때는 컬러로 찍힌 아내의 사진도 벽에 걸려 있었지만 볼 때마다 외롭고 그리운 마음에 사진을 떼어낸 뒤 집 한쪽 구석에 설치한 선반 위 개어둔 옷들 맨 아래에 넣어 놓았다. 할아버지, 저녁거리로는 뭐가 있어요? 청년이 물었다. 냄비에 생선을 넣은 아로스 아마리오가 있단다. 너도 좀 먹을래?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먹을래요. 불을 좀 올려놓을까요? 아니다, 나중에 먹지 뭐. 이따 그냥 먹어도 되고. 투망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사실 투망은 없었다. 투망은 청년과 배를 함께 타던 때에 팔았었고 청년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둘은 매일 이런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생선을 넣은 아로스 아마리오도 없었다. 청년은 그것도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내가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온다면 어떻겠니? 손질을 하고도 한 450kg 정도 나가는 물고기를 말이다. 저는 투망 챙겨서 정어리나 잡으러 갔다 올게요. 문 앞에서 볕 좀 쬐고 계세요. 그래야겠구나. 어제자 신문이 있으니까 야구 기사나 봐야겠다. 청년은 이 말도 그냥 한 농담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실제로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내왔다. 가게 갔더니 페리코가 주더구나. 노인이 설명했다. 정어리 잡으면 돌아올게요. 얼음 상자에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할아버지 거와 제 걸로 나누면 될 거예요. 이따 오면
신문에 난 야구 기사나 얘기해 주세요. 양키스는 지지 않아. 하지만 저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때문에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얘야, 양키스를 믿으려무나.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해야지. 클리블랜드뿐만 아니라 사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도 겁나는걸요. 이런, 정신 좀 차리렴. 그렇지 않으면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 무서워하겠구나. 기사 잘 보시고 이따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끝자리가 85인 복권을 사는 건 어떻겠니? 내일이 85일째니까 말이야. 좋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최고 기록인 87번은 어때요? 그런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나저나 끝번호가 85인 복권을 찾을 수는 있으려나? 그 숫자로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 한 장이면 되겠지? 2달러 50센트. 헌데 돈은 어디에서 구하지? 그야 쉽죠. 2달러 50센트 정도는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요. 그 정도야 나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한다만 웬만하면 안 빌리려고 말이야. 무턱대고 빌리다 보면 나중에는 국어를 하게 되거든. 따뜻히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지금은 9월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지. 누구나 어부가 될 수 있는 5월하고는 달라. 이제 저는 정어리 잡으러 갈게요. 청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진 상태였다. 청년은 침대에 깔려있던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와 의자 뒤에서부터 노인의 어깨를 덮어 주었다. 노인의 어깨는 매우 늙었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힘이 있어 보였고 노인의 목 역시 강해 보였다. 고개를 숙인 채 잠이 들어서인지 목덜미 주름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셔츠는 돛처럼 너무 많이 덧대어져 있었고 덧댄 헝겊 조각들은 햇빛으로 인해 이색 저색으로 많이 바랜 상태였다. 머리를 보면 영락없는 노인이었고 눈을 감은 얼굴에 생기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무릎 위에 놓인 신문은 노인의 팔에 눌려 저물녘 미풍에도 날아가지 않고 있었다. 노인의 발은 맨발이었다. 청년은 그대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청년이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대며 말했다. 노인이 눈을 뜨고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웃음으로 화답했다. 뭘 갖고 온 거니? 노인이 물었다. 저녁거리요. 저녁 같이 해요. 청년이 대답했다. 나는 그리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러지 말고 와서 드세요. 끼니도 안 챙기시고 어떻게 고기를 잡으시려고요. 그래 왔는 걸 뭐. 의자에서 일어나며 신문을 반으로 접고는 노인이 말했다. 그런 뒤 노인은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몸에 두르고 계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 끼니도 못 챙기시고 고기 잡으러 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네가 오래 살아야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저녁거리는 뭐냐? 검은 콩을 섞은 밥에다가 구운 바나나 그리고 찌개도 약간 있어요. 청년이 테라스에서 2단짜리 철제 용기에 담아온 음식들이었다. 칼과 포크, 스푼은 하나씩 2세트로 만들어 각각 냅킨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왔다. 누가 준 거니? 테라스 사장인 마틴 아저씨에게서 얻었어요.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인사는 제가 이미 하고 왔으니까 굳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청년이 말했다. 큰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이에게 뱃살을 줘야겠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더 좋은 부위를 줘야겠는걸? 그러고 보면 우리를 참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맥주도 2개 주셨어요. 나는 캔에 든 맥주가 좋더라. 알아요. 그런데 병으로 주셔서요.
아투에이 맥주예요. 빈병은 다시 갖다 드려야 해요. 착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이제 먹을까?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청년이 노인에게 점잖게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준비하실 때까지 뚜껑도 안 열려고 했어요. 이젠 됐다.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거든. 손을 씻다니? 어디서? 청년이 생각했다. 마을 공용수도는 2블록 아래에 있었다. 그러고 보니 물도 좀 떠다 놔야겠구나. 비누하고 수건도 갖다 놓고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셔츠랑 겨울용 재킷 하나, 신발하고 다른 담요도 좀 챙겨드려야겠어. 찌개가 정말 맛있는걸? 노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 좀 해주세요. 청년이 조르듯 말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양키스야. 노인이 행복해하며 말했다. 그런데 오늘은 졌잖아요. 그건 별것 아니란다. 위대한 디마지오가 제 컨디션을 찾은 게 중요한 거지. 그 팀에 디마지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는 달라. 디마지오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 내셔널리그에서는 브루클린하고 필라델피아가 볼만한데 나는 브루클린이 좀 더 나은 것 같더구나. 하지만 딕 시슬러도 생각해야 해. 그가 예전 구장에서 친 타구들은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타구는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홈런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홈런도 딕이 친 홈런이죠. 너 혹시 딕이 테라스에 가끔 왔던 거 기억하니? 같이 낚시하러 가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소심해서 말을 못 꺼냈었지. 그래서 너한테 얘기해보라고 시키기도 했는데 너 역시 말을 못했었고. 맞아요. 엄청난 실수였죠. 말을 해봤다면 함께 갔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랬다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됐을 거예요. 디마지오와 함께 배를 탄다면 얼마나 좋을까? 디마지오 부친도 어부였다던데. 그럼 디마지오도 옛날엔 우리처럼 가난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를 더 잘 이해할 거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전혀 가난하지 않았고 제 나이 땐 빅리그에서 뛰고 있었죠. 네 나이 때 나는 아프리카를 오가는 범선의 돛대 앞에 있었지. 거기선 저물녘이 되면 해변을 거니는 사자들도 볼 수 있었단다. 알고 있어요.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프리카 얘기를 해주랴 아니면 야구 얘기를 해주랴? 야구 얘기요. 위대한 존 호타 맥그로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청년은 제 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예전에는 그이도 가끔씩 테라스에 오긴 했단다. 하지만 거칠고 말이 좀 셌어. 술을 마실 땐 더 했고 말이야. 야구만큼 경마에도 정신을 팔았었지. 주머니에 늘 경주마 목록을 넣고 다니면서 종종 전화에 대고 말 이름을 외쳐대곤 했었어. 감독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최고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곳에 가장 많이 왔기 때문일 거다. 만약 듀로서가 매년 이곳에 왔었다면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이 최고의 감독이라 했을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최고의 감독은 누구예요? 루케요?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스요? 둘 다 괜찮지. 최고의 어부는 할아버지고요. 그렇지 않단다. 나보다 더 나은 어부들도 있어. 깨봐. 좋은 어부들은 많죠. 훌륭한 어부들도 좀 되고요. 하지만 최고는 할아버지예요. 고맙다. 덕분에 참 기분이 좋구나. 그나저나 내가 못 잡을 만큼 대단한 놈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야겠다. 그래야 내 말이 맞게 될 테니까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힘이 여전하시다면 그럴 만한 물고기는 없어요. 생각처럼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단다. 하지만 나는 요령도 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잘 알고 있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려면 이젠 잠자리에 드셔야 해요. 저는 테라스에 갖다 줄 것들 돌려주고 들어갈게요. 그래, 그럼 잘 들렀다 들어가려무나. 아침에 깨우러 가마. 제 알람 시계는 할아버지예요. 청년이 말했다. 내 알람 시계는 나이란다. 늙은이들은 왜 이리 일찍 일어나는 걸까? 하루를 더 길게 쓰라는 뜻인가? 그건 모르죠. 하지만 젊은이들이 늦게까지 푹 잔다는 건 알아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늦지 않게 깨워주마. 저희 배 선장님이 깨우는 건 싫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치 못난 놈 같거든요. 그래,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청년이 노인의 오두막을 나섰다. 전등도 없는 탁자에서 청년과 함께 저녁을 먹은 노인은 바지를 벗어들고 어둠 속에 있는 침대로 향했다. 침대 위에는 다른 오랜 신문들이 펼쳐져 침대 스프링을 가려주고 있었다. 벗은 바지에 신문을 대고 둘둘 말아 베개를 만들고 나서 노인은 담요로 몸을 감싸고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금세 잠든 노인은 젊은 시절 가보았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길게 뻗은 금빛 해안과 너무 하얘서 눈을 상하게 할 정도의 백사장, 그리고 높이 솟아있는 곳, 멋진 갈색 산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요즘 매일 밤 그 해안가에 살고 있었다. 꿈속에서 성난 파도 소리를 들었고 원주민이 탄 배들이 파도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자는 동안에는 배 바닥에 쓰는 타르와 뱃밥 냄새가, 아침에는 뭇바람에 실려오는 아프리카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노인은 보통 뭇바람 냄새를 맡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옷을 입은 뒤 청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엔 뭇바람 냄새가 너무 일찍 풍기기 시작했고 노인은 꿈속에서도 너무 이르다는 것을 느껴서 바다 저편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섬들의 하얀 산봉우리들을 보기 위해 계속 꿈속에 머물다가 이어서 카나리 제도의 다른 항구와 정박지들 꿈을 꾸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꿈은 이제 꾸지 않았다. 여자도, 커다란 사건도, 큰 물고기도, 싸움도, 힘겨루기도, 그의 아내도 더는 꿈에 보이지 않았다. 요즘은 어떤 장소가 꿈에 나오거나 해변을 거니는 사자들 꿈만 꿀 뿐이었다. 해질녘이 되면 사자들은 새끼 고양이처럼 뛰어놀았다. 노인은 청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청년에 관한 꿈은 전혀 꾸지 않았다. 노인은 곧 잠을 깬 뒤 열린 문 밖으로 달을 바라보다가 베고 있던 바지를 펼쳐 입었다. 그러곤 오두막 바깥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나서 청년을 깨우러 길 위쪽으로 걸어갔다. 아침 추위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노인은 그런 몸의 반응이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 알았고 곧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했다. 청년의 집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노인은 맨발인 채로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다. 청년은 첫 번째 방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달빛에 청년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노인이 청년의 한 발을 부드럽게 잡았다. 잠에서 깬 청년은 노인 쪽으로 몸을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은 곧 일어나 침대 옆 의자에 걸쳐 놓은 바지를 걷어 침대에 앉아 바지를 입었다. 노인이 앞서 나갔고 청년은 그 뒤를 따랐다. 청년은 잠이 덜 깬 상태였다. 노인이 청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미안하구나. 깨봐. 남자라면 해야 할 일이죠. 둘은 길 아래 노인의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고 어둠 속에서 노인처럼 맨발인 어부들이 길을 따라 제각기 돛을 옮기고 있었다. 오두막에 이르자 청년은 바구니에 있는 낚싯줄 뭉치를 챙긴 뒤 작살과 갈고리를 들었고 노인은 돛이 감겨있는 돛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다. 커피 좀 드실래요? 청년이 물었다. 이것들을 먼저 배에 다 싣고 나서 마시자꾸나. 어구를 다 실은 뒤 노인과 청년은 어부들을 위해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에서 연유 캔에 담겨있는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잠은 푹 주무셨어요? 청년이 물었다. 잠을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긴 했지만 청년은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었다. 매우 잘 잤단다, 마눌린. 오늘은 자신감이 샘솟는구나. 저도 그래요. 이제 할아버지와 제가 쓸 정어리랑 할아버지가 쓰실 신선한 미끼고기를 몇 마리 갖고 와야겠어요. 저희 배 어구는 선장님이 직접 갖고 오시거든요. 그 선장님은 다른 사람이 어구 옮기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른데 말이야. 나는 네가 5살 때부터 어구를 나를 수 있게 해주었잖니. 맞아요. 그러셨죠. 청년이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커피 한 잔 더 드시고 계세요.
여긴 그동안 우리가 쌓아둔 신용이 있잖아요. 청년은 맨발인 채로 밖으로 나가 산호 바위를 지나서 미끼 고기가 저장되어 있는 냉동 창고로 향했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커피 하나로 하루를 버틸 참이 없기에 먹어두어야만 했다. 오래전부터 노인에게 식사란 그냥 지루한 일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점심을 준비해 나간 적이 없었다. 물이나 한 병 챙겨서 뱃머리에 둘 뿐이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였다. 청년이 정어리와 미끼고기 2마리를 신문에 싸서 가지고 오자 그들은 길을 따라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고 발밑에 자갈이 섞인 모래를 느끼며 노인의 배가 있는 곳에 도착한 뒤 배를 들어 바닷물에 뛰었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